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고요. 저는 이제 원래는 세무공무원을 잠깐 했었어요. 세무공무원을 이제 세무대를 졸업하고 한 세무공무원은 100일 정도 하다가 학교 설립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학교 설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세무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세무대에 들어갔는데 어, 막상 세무대를 들어갔더니 국가의 어떤 예산, 세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돈보다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자 그런 생각으로 뭐 여러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다시 이제 수능을 봐서 교육학과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는지, 효과적인 학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연대를 제가 갔는데 연대 석사를 들어갈 때 이제 강상진 교수님이 다층 모형을 활용을 해서 학교효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층 모형을 활용을 해서 학교효과 연구를 계속하고자 이제 박사를 지원을 했고, 박사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박사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시간 주립대로 박사를 다녀왔는데, 거기 전공주임 교수님이 켄 프랭크라는 전공주임 교수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된다. 언제까지 이제 뭐 미국에 도착하면 된다. 이런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제 보통 새로운 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기존의 것보다.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건방진 마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다층 모형은 우리 강상림 교수님이 대가였기 때문에 석사에 이미 다층 모형을 배웠으니까 굳이 미국에 가서 내가 또 다층 모형을 배우기보다는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고자 캠 프랭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그분도 역시나 이제 학교효과 연구를 하시면서 다층 모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다층 모형을 쓰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분의 홈페이지에 다층 모형은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더 큰 내용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거를 이분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뭐지? 내가 이제 석사 때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는 이론을 배운 적은 있고, 그때 잠깐, 요즘 핫한 방법론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냥 되게 건방진 마음으로 혼자서만, 내가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분명히 내가 다층 모형으로 박사 어드미션을 받았지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나는 이제 미국 가서 전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전공 주임 교수가 켄 프랭크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다층 모형을 전공을 해서 국내에서도 그냥 다층 모형을 활용한 학교효과 연구를 했을 텐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가 사회 네트워크인데, 이제 결국 지난번 제가 학술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이 만남이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바뀌고,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행복이라든지 많은 성과들이 바뀌는데, 저에게는 이제 켄 프랭크가 저한테 이메일,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연구 중에서도 이벤트 네트워크 연구도 하는데,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6년에 박사를 진학을 해서 그때부터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연구하게 됐고, 이제 한 20년 정도, 내년이 되면 20년 정도가 되는데, 네. 그동안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국내에 2015년에 처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에서는 상당히 도미넌트한 연구 방법론이에요. 특히 이제 연대 총장하셨던 우리 김용학 교수님이 이제 87년도에 한국에 소개하면서 사회학과, 뭐 서울대를 비롯한 사회학과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경제 경영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배적인 연구 방법이고 외교라든지 뭐 전쟁, 뭐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유독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연구가 많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네트워크 분석이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은 저희가 보통 교육의 목적은 철학에서, 교육의 방법은 심리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은 보통은 이제 철학,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독일 관련해서 철학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방법은 심리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측정평가 통계 전공하시는 대부분들이 심리 측정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다든지 조금 양적인 연구 방법 중에는 뭐 회귀 모형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론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학적인 베이스가 있긴 있지만 그거를 방법론으로까지는 이제 진행을 못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한국에서 이제 다층 모형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데 보통은 한국에서 다층 모형까지 배우지 못하고 미국에 유학 가기 때문에 그냥 다층 모형을 배우고 박사 때 끝낸다든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배우고 그냥 끝내는 그런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새로운 방법론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벌써 뭐 저를 포함해서 연구진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도미넌트한 방법론은 아니고 소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막 교육학은 좀 느리잖아요. 도입하는 시기라서 특히 이제 지난번 우리 추계학술 대 하실 때 우리 홀리스틱의 개념이 전인성, 관계성, 영성 이렇게 세 가지를 드셨는데 전인성 개념에서도 그렇고 특히 관계성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론으로서 오늘은 주로 이제 양적 연구 방법론을 많이 소개하겠지만 저희 전공에서는 질적으로도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적으로도 종단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찰 연구로도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우리 홀리스틱 어떤 이제 보통 학회가 독립된 어떤 학문을 다루는데 어떤 학문이라 그러면은 그 학문만의 어떤 독특한 연구 방법론이 있는 게 상당히 학문의 정체성을 높이는 지름길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그때도 학술대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분석 방법은 되게 이렇게 고도화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론이나 철학은 상당히 부재한 상태예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철학이 뭐냐? 어, 그래서 그런 철학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홀리스틱 융합 어떤 교육 관점이 상당히 좋은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하고 시너지하는 효과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 혼자 뭔가 이렇게 딱 티핑 포인트 됐다 하는 생각이 저는 혼자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론을 계속 이제 대학원 혹은 학부 때 이제 수업을 해요. 학부생들한테도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 역전인데 학부생들은 제가 그래도 한 2주 동안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뭐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제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3년간 수업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도 네트워크 분석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미 이제 이 방법에 되게 친숙한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제 예전에 연구 방법론을 배웠지만 우리가 다시 연구 방법론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접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이제 전통적인 연구 방법하고 동일해요. 어떤 우리가 특히 이제 데이터 과학 관점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특성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조방정식이라든지 뭐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떤 성별, 사람의 어떤 학력, 경력 그런 걸 이제 특성 데이터라고 부르고 특성 데이터는 물론 사람마다 다 갖고 있지만 그걸 분석할 때는 그냥 쪼개서 분석해요. 남성은 어떻고, 뭐 20대는 어떻고, 고졸은 어떻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내가 남자면서, 뭐 이제 저는 50대면서, 뭐 대학원 졸업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분석을 못 한다는 좀 한계가 있고, 특히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독립해서
교수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데, 실제로 이제 그 효과들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친구한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소개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갑자기 뭐 담배도 피게 되고 음주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학교 폭력에 가담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보면은 본인 아동이 주동자인 경우가 있죠. 실제로는 우리 애가 거의 핵심 멤버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전공에서는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실제로 진짜 금묵자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원래는 운동을 안 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운동을 하게 된 건지, 원래는 술을 안 마셨는데,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술을 먹던 사람인데, 야, 오늘 한잔 하자. 아, 야, 오늘, 내일도 한잔 하자. 이래서 더 이제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더 그 행동들이 더 심화되고, 이제 저희는 그걸 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화됐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부르는데, 유유상종과 금묵자학이라는 이제 큰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그 메커니즘의 음소거.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휴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펑션하고 저기 누르면 될 거예요. F10.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줌이 들어오시면 PPT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예, 그 효과가 있어요. PPT가 잘 안 보일 때는. 예. 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이제 연구하는 거는 오늘 소개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측정 방법, 특히 이제 시각화, 기술 통계에 머물러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두 메커니즘, 정말 유유상종 효과냐, 원래 끼리끼리 놀아서 뭐 운동을 더 하게 되고 뭐 술을 더 먹게 되고 그런 거냐 아니면 원래 나는 원래 상당히 행복한 사람인데 옆에 배우자가 막 우울하고 불안해서 나도 우울하고 불안해진 거냐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이제 행복해가지고 주변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금묵자이라는 효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사회학도 그렇고 대부분에서는 논쟁만 있었어요. 내 이론이 맞다. 금묵자학이 맞다. 유유상종이 맞다. 논쟁만 있었는데 그거를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는 어떤 툴이나 소프트웨어가 없었는데 2010년도에 RCN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얘가 분리가 돼요. 100% 중에 뭐 60%는 금묵자, 뭐 40%는 유유상종.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술을 먹는 행동은 금묵자국 효과가 더 크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하는 거는 유유상종 효과가 더 크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어. 그동안은 논쟁만 했었거든. 서로 자기네 말이 낫다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안 났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증빙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출시가 되면서 그 소프트웨어가 무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열광하면서 달라들었는데 이제 국내는 그렇진 않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청소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청소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요즘은 이제 사춘기 나이가 좀 어려지긴 했지만 사춘기 때 보통은 이제 비행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중1부터 중3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음악적인 취향, 그 다음에 이제 흡연,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마리아나 합법이기 때문에 마리아나 사용 이 관계를 이제 탐색한 연구가 있었는데 음악적인 취향이 이런 비행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음악적인 취향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음악적인 취향을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클래식을 좋아하느냐, 락을 좋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애들은 성격이 이렇게 나대고 이러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한 반에서도 인기아는 아니에요. 그냥 3, 4, 5 모여서 본인들끼리 클래식 듣고 그냥 어디 들을 때도 카페에 가서 클래식 듣고 끝나요. 근데 카페에서는 뭐 술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끝나요.
근데 락을 좋아하는 애들은 반에서 인기야. 이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락을 들으려면 우리도 그렇지만 카페 가기는 좀 힘들고 클럽에 가야 돼. 클럽에 가면 뭐를 파죠? 술을 팔아. 그러면 술을 먹게 되면 옆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도 한대 해가지고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그 흡연이 말이 하나요. 그래서 이제 마약에 접하게 되고 처음엔 공짜로 주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면 돈 갖고 와. 그러면 이제 비행 행동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청소년기에 이런 비행 행동, 물론 스포츠도 해당될 수 있어요. 스포츠 하지 않았는데, 운동하지 않았는데, 친구 만나서 운동하게 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음주 흡연, 마약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시작 시점이 언제냐? 보통은 이제 사춘기,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춘기 때 시작이 되고, 그게 어떤 단순한, 여기서 이제 음악적 취향이라고 얘기했지만, 음악적 취향들이 그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낸다. 이러면서 이제 대만도 뭐 7년 연구를 하고 미국도 뭐 종단 연구를 하는데 아직 국내는 이제 그런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내가 10년 전에 소개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마약 뭐 아직 마약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마약을 접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제 개념하고 측정, 분석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거고, 주로 이제 데이터가 달라지는데 저희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어, 기존 데이터는 저희는 특성 데이터라고 부르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되게 이제 쉬운 개념이에요. 누가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기술 통계할 때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것처럼 저희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밀도라는 개념이 있고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우리 반에서 누가 인기하지? 누가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지? 누가 소외하지? 이런 거를 수치화시키는 기법들이 있어요. 개인별로 밀도는 이제 전체를 수치화시키는 방법이고 그런 개념을 소개할 텐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우리 반의 특성들을 기술한다든지 개인의 특성이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지만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을 해서 통계 모형을 쓰기도 해요. 다시 회귀 모형으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 친구가 많으면 행복한가? 음. 여러분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한가요? 제가 LG 나온 상무님 만났더니 LG의 가장 큰 복지는 동료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동료가 가장 최대 복지다. 물론 이제 아닌 조직도 있긴 하겠지만 LG는 항상 인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가 행복감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얼마나 행복하느냐, 얼마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느냐, 흔히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한 상태에서 정말 관계가 내 어떤 아웃풋, 여러분들 아웃풋을 행복으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스포츠 하는 분들은 어떤 스포츠 활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도인데, 성취도에 과연 친구 관계가 영향을 주나? 반대로, 네트워크가, 이제 친구 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행복 자체가 친구 관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 그걸 우리가 보통 상호 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상호 진화적인 것까지 이제 지금은 분석이 되기는 해요. 실제로는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만 저희가 수집하지는 않고, 특성 데이터라고 불렀던 이제 성별, 인종, 이런 것도 같이 수집을 해서, 실제 분석은 같이 해요. 성별도, 인종도, 학력도 같이 수집하고 누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그 데이터도 같이 수집해서 분석에서는 같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정책 만족도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아이들의 성취도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역량 모형이라 부르는데 역량 모형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미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누구는 인기하고 누구는 소외한데 왜 이렇게 사람마다 네트워크의 차이가 있을까? 그 네트워크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지? 음, 본인의 성격인가? 나의 어떤 뭐 학력인가? 나의 거주지인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이제 그게 뭐 내가 교사 연수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가? 내가 교장이라서 나한테 행정적인 걸 물어보는 건가? 나의 어떤 직위인가?
그래서 무엇이 네트워크를 결정짓느냐, 좀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주느냐, 네트워크의 형성 요인, 네트워크의 유지 요인, 요즘 뭐 이혼율도 증가했는데 네트워크의 소멸 요인은 무엇이냐가 실제로는 저의 연구 토픽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서로 상호 진화가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서 더 하게 된다든지 덜 하게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상호 진화하는 거를 연구하는 게 제 박사 논문 토픽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핵심을 두고 일단 개념이 뭔지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방법론은 상당히 고도화됐는데, 이론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학문에서 방법론을 가지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 수학에서 가져왔고, 이제 적용은 이제 저는 교육학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문화인류학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상당히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특히 이제 혈연, 지연. 특히 이제 혈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동양 사회가 그랬지만 대가족,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 농촌 사회의 어떤 특징은 생물학적인 유사성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끼리끼리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끼리, 비슷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어떤 생물학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였는데 현대는 뭐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이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옛날에는 4인 가구가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 형태인데 이제는 1인 가구여서 더 이상 이제 혈연으로 지연으로 이제 뭐 저도 이제 도시에 살지만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거든요.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자연적인 네트워크가 생기는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됐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전쟁이 생겨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글로벌화가 이제 점점 깨지게 됐고, 좀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일단 이제 문화인류학 관점은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오는 직접 가서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 부족 가가지고 실제로도 뭐 살면서 2년 동안 여기서의 이제 리더는 누구고, 여기는 이제 누가 누구랑 혈연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자식은 누구인지 그래서 아니면 이제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제 면담을 하겠죠.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냐. 우리 맨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돼? 이런 거 물어보는 근데 가장 우리 전통적인 방법인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네트워크 연구는 관찰과 면담으로 가능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사회학에서는 여전히 이제 관찰과 면담하긴 했는데 흔히 소외된 그룹, 이제 전통적인 연구로는 보스턴의 갱, 우리나라 치면 이제 폭력 집단 연구를 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너희 집단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물론 이제 참여 관찰은 아니죠. 내가 직접 갱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옆에서 이제 비참여 관찰이지 보면서 이제 갱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미국의 50년대에 유행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서울역의 노숙자들 혹은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맺는지 노숙자들은 뭐 전 대기업 임원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네트워크가 변했는지 그런 사회복지에서 많이 하는 연구긴 한데 그런 식으로 어떤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뭐 똑같이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외 연구 중에 이것도 이제 대부분이 이런 연구를 시작하는데 어떤 정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모네노라는 학자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소년원에 이제 기숙사가 있는 소년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한번 이제 조사해 달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결론만 얘기하면 같은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야 오늘 수업 가지 말고 우리 기숙사 나가자. 그래가지고 단체로 그냥 수업도 들어오지 않고 기숙사를 나가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그리고 매번 이제 막 그 기숙사 같이 살면은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도입했던 게 야 너 누구랑 방 쓰고 싶니? 이런 걸 물어본 거야. 너 누구랑 방 쓰고 싶어? 그걸로 이렇게 애들을 조사해가지고 매칭했더니 이제 갈등도 사라지고 애들이 수업도 잘 듣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면서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웰빙이 등장해요. 서브젝티브 웰빙이 증가했더라. 그래서 초창기 네트워크 연구는 이 공동체 재건과 주관적 삶의 만족을 목적으로 시작한 연구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떤 관찰과 면담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네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이자 의사인데 이걸 어떻게 수치화시킬까 하는 계량사회학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수치화시키지? 물론 이제 그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시각화하지?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소시오그램. 점과 선으로 사람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소시오그램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34년도 연구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시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이제 100년이 되지 않는 방법론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태생이 문화인류학이긴 하지만, 개량 사회학 관점에서는 사회학이 어떻게 보면 연구 방법론의 태생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학이 상당히 이제 도미넌트한 연구 방법론이에요. 사회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명. 근데 이제 두 명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두 명이 되면 이 다수결이 안 돼요. 세 명 정도가 돼야지 이제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생겨. 그래서 정말 세 명부터가 정말 이제 사회라고 보고 세 명 연구를 많이 해요. 두 명보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시각화하고 양적 분석하느냐가 사회학 베이스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론은 상당히 부재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소시오그램이 생기고 나서 이거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도 그렇지만 침체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사회학, 계량 사회학도 여러 가지 침체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이 둘 사이의 관계, 셋 사이의 관계는 쉽게 우리가 그래프로, 뭐 수동으로 그릴 수 있었지만, 넷이 넘어가고, 열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거를 수동으로 분석하기도 한계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 분석하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가지고 와요. 그래프 이론이라는 거는 뭐 다양하게 쓰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프는 점과 선으로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거야. 점으로 사람을 표현하고 선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서 점과 선을 이용한 그래프 이론이 7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다시 이게 합쳐지면서 네트워크가 이제 확.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70년대만 해도 연구가 양자관계 연구,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지? 방향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세 명의 어떤 관계. 우리도 지금 육자 관계, 왜 우리나라 외교가 어렵냐? 육자 관계가 상당히 경우 수가 다양해요. 세 명만 해도 16가지 경우 수가 생기기 때문에 육자 관계가 실제로 그래서 매번 우리가 노력하는 게 자꾸 줄이자 대상을 양자로 가자, 삼자로 가. 이래야지 뭔가 협상이 타결되지. 액터가 한 명 늘어날수록 점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협의점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수학의 어떤 그래프 이론, 특히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관계는 여러분들 방향성이 있다는 거는 나는 뭐 강호동을 친구로 생각하는데 강호동은 나를 친구로 생각할까? 이게 이제 방향성이 없는 거는 그냥 한 사람만 친구로 생각하면은 그냥 친구 관계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친구 관계는 70%는 방향성이 없는데 30%는 방향성이 있어요. 따로따로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 나 너 친구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친구 관계조차도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특히 제가 주로 연구하는 지식조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좀 학교효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데, 학교효과 연구의 가장 큰 이제 터닝 포인트가 School make difference. 학교가 차이를 만든다. 에서 teacher make difference. 교사가 차이를 만든다. 그런데 같은 교사라도 어제 수업, 오늘 수업이 다르더라. 결국 teaching make difference. 수업 자체가 차이를 만든다. 그러면 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전통적으로 많이 한 거는 교사의 경력, 교사의 학력, 교사 연수 여부 이런 것들이 수업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영향을 주는 게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 어떤 관계? 지식 조언의 관계. 내가 어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지식 조언을 구했느냐. 뭐 놀랍게도 지식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미국 기준으로 30%예요. 아무에게도 지식 조언을 구하지 않아. 자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좋아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지식 조언을 잘 구하는 학교는 학교 혁신에 성공해. 어떤 학교는 학교 혁신에 실패해. 지식 조언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냥 몇몇 3, 4, 5끼리만 구해. 어떤 학교는 그게 확 퍼져. 왜 이 학교는 퍼지지? 왜 이 학교는 3, 4, 5지?
근데 이제 그런 걸 주로 연구하는데 하여튼 지식 조언의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있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지식을 구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임교사 같은 경우. 근데 그런 이제 방향성을 연구하는 거를 표현해주는 이 유형 그래프 이론이 등장하면서 네트워크 이론이 상당히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론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그래프 이론을 특히 요즘 인공지능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 인공지능 여러분들 그 풀어보시면 뉴럴 네트워크예요. 뉴런과 뉴런 간의 네트워크예요.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결국은 뉴런과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 이론을 공부해야지 이 뉴럴 네트워크도 심도 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뉴럴 네트워크도 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론이 거기도 적용되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방법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데 이 방법은 거꾸로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계량 물리하는 분들이 이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네트워크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학회를 만들고 학술지를 만들고 그 생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단백질의 구조 이거 단백질 어떻게 연결돼 있지? 생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우리 체육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예전에 수업했을 때 어떤 체조 선수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연결돼 있지? 태권도 하시는 관장분들은 또 어떻게 연결돼 있지? 이런 것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되게 이제 뭐 약장사업 같은 얘기 하지만 모든 분야에 네트워크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범용적인 방법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교육학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하는 게 이제 초창기 연구는 아까 얘기했던 학교효과 연구. 어떤 학교는 성공하고 어떤 학교는 실패하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teaching make difference. 어떤 티처의 특성이 중요한 거냐? 결론은 티처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티처와 티처 간의 소셜 네트워크. 일단 양이 중요해요. 없는 분들이 많아. 일단 이제 양. 있느냐? 여러분들 지식 조언을 구하는 동료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질. 우리가 보통 질을 따질 때는 양이 있어야 질을 따질 수가 있어요. 없는데 질을 따질 수는 없어. 친구가 없는데 뭐 친구의 질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래서 양과 질이 중요하고 초창기 연구에서는 이제 같은 학교끼리의 지식 조언이 중요했고 그 다음 연구는 학교 간. 그 다음 연구는 우리 혁신지구처럼 학교에서 어떤 구, 학교에서 어떤 다른 기관. 그래서 점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우리나라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 오프라인 네트워크, 같이 합해진 블렌디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설계하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맥락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어떤 규범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만들 때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좋지만 창의성 관점에서는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창의적인 집단이 되지는 못해요. 오히려 부패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옵티멀이라는 표현은 최적화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네트워크가 최적화 방안이 그런 걸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도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에서 가장 큰 토픽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죠. 리더십. 전통적으로 우리 카리스마 리더십, 전역적 리더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고 어떤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할 때는 지도자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을. 맨 밑에 있는 거의 현장,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이 이거를 결정하고 빨리 그걸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 리더라고 표현해요. 또 공식적인 리더와 비공식적 리더가 얼라이먼트가 될 때 학교가 혁신된다 이런 연구를 저희가 했는데 그런 이제 비공식적인 리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학교에 있고 정말 온라인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분산적 리더십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됐는데 그런 리더십 연구에도 이게 쓰이고요. 우리가 매번 뭐 기후위기나 세계평화 얘기하면서 협력이 중요하다. 근데 그럼 협력을 하고 있느냐? 본인한테 물어보면 하고 있다고 해. 근데 이제 너 누구한테 도움 받았니? 그러면 저는 아무한테도 도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혜자 관점에서 물어봐요. 음, 협력했느냐도 각각 물어봐야 돼. 그래서 협력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네트워크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론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쓰인 이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이제 전통적으로 제가 기업교육학회
또 소속이 돼 있는데 휴먼 캐피탈 얘기를 많이 했죠. 교육학에서는. 특히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대 문제이기도 하지만 애들 개개인은 다 뛰어나. 인적 자본 훌륭하지. 근데 모여놓고 어떤 끼리 이제 조별 활동을 시키면 서로 이제 신뢰를 못 해. 쟤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지. 기본적인 신뢰가 구축이 안 돼 있어. 그다음에 어떤 이제 어떤 그 소그룹의 규범이 이런 게 다 구축이 안 돼 있어. 그런 우리 이제 신뢰 규범 이런 거를 우리가 소셜 캐피탈이라고 불러. 또 사회적 자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 자본을 연구할 때도 네트워크가 쓰이고 거꾸로 사회적 자본의 어떤 그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의 어떤 심층 이론으로 많이 등장해 교육학에서는. 물론 이게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부르디의 문화자본,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뭐 프로페셔널 캐피탈 해가지고 이제 자본의 이제 큰 이론들이 있는데 인적 자본,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전문 자본 이런 거를 다 구축할 때도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티칭 메이크 디퍼런스에서 주로 이제 교사 연구를 많이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교사 연구도 하지만 이제 학생 연구 그래서 제 연구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교대생,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 그다음에 영재야, 뭐 다문화. 요즘 이제 특수교육 아이들, 어제 제가 이제 발달장애인 관련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여러분 또 이제 보통 연구를 할 때는 대상을 잡으면 연구가 되게 쉬워져요. 평생 연구 주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네트워크 연구였어요. 너 누구랑 착하고 싶으니? 보통 유치원에서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교사 학부모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아니면 학부모끼리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아직 못했던 건 학부모 네트워크를 못했어요. 어제도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도 오셨는데 이 발달장애인들의 학부모 네트워크를 한번 연구해 볼까. 저 인천광역시가 요즘 기초학력지원센터 하면서 경계성 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경계성 지능의 학부모들 연구를 해볼까. 그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뭐 질적인 연구로 처음에 시작을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양적인 연구.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동향은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보통은 뭐 6시간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학기를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학기 다 끝나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라 그러면 여전히 이제 질문이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한 학기 내내 강의했는데, 네트워크 중요해요? 저는 이제 너무나 그게 당연해서 강조를 안 했는데, 네트워크 중요해요. 언제 중요해? 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시기죠.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이 막 도입되고, 뭐 AI 3대 강국을 얘기하면서 뭔가 트랜지션, 정부가 바뀌고, 뭐 교육과정이 바꾸고, 입시가 바뀌는 어떤 트랜지션, 이때 사람들은 이제 막 지식 조언을 찾기도 하고, 야, 아노미 상태가 빠지면 혼자 고민하는데 누가 자꾸 물어봐. 이럴 때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제 전환기. 우리 2022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 1학년 1학기, 이 전환학기. 그다음에 6학년 2학기에서 중1,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전환기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이다. 특히 신임교사가 됐을 때도 누구를 내가 만나냐에 따라서 적응하느냐, 적응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환기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AI도 그렇지만 우리 학교도 지금 뭐 하이 캠퍼스, 이제 하이 터치 뭐 이런 방법들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노베이션이 있을 때, 혁신이 있을 때 대표적인 연구 주제가 혁신의 전파예요. 어떻게 혁신이 전파가 되지? 혁신이 전파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옵티멀한 디자인이지? 그런 거 우리가 연구할 때. 그리고 이제 아까 강조했던 협력. 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를 우리가 조사해 보지 않고서는 협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할 때.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그 방법론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끼리끼리. 정말 이제 누구랑 친구를 맺느냐. 친구 관계는 유효상종 효과가 좀 크기는 해요. 같은 성별끼리, 같은 인종끼리, 미국 같은 경우, 같은 나이대끼리. 뭐 우리 결혼할 때도 그 연구가 있는데 같은 수준의 학력, 같은 경제적 수준끼리. 요즘 뭐 원베일리에 뭐 이렇게 결혼정보업체가 따로 생겼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끼리끼리가 많이 있는데 지식 조언은 좀 달라요. 옆반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같은 학교생한테 물어보지 않아. 엑스퍼트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또 선택을 할 때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나에 영향을 주느냐, 이제 금묵자의 이런 이제 인프런스. 우리가 이제 인프런스를 이제 영향 효과라고 부르고 금묵자의 실렉션을 유상종 선택 효과. 여러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누구랑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냐? Who select whom? 누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주로 실렉션 연구고 이 연구는 되게 쉬워요. 그냥 물어보면 돼. 물론 이제 IRB에 문제가 있죠. 실제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비식별화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측정을 보시면 이게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아까 얘기했던 문화인류학에서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그 왕이 있을 때 옛날에는 뭐 그 왕의 어떤 네트워크 요즘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중간에 놓고 이제 친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걸 우리가 자아중심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써볼 수 있는 방법이죠. 자아중심 네트워크.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달별로 만난 사람이 같아졌는지 달라졌는지.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출마했을 때 1년 동안에 만났던 사람을 이제 무비화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종단 네트워크 같은 경우 무비 영화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자아중심 네트워크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완전 네트워크. 아까 얘기했던 한 학교 20명의 교사가 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지식 조언을 구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라고 해요. 이름을. 과목을 정해놓고 쓰라고 하기도 해요. 국어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했던 연구는 원래 제 관심사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누구한테 도움 받았는지를 쓰게 하는 거였는데 칸이 남아서 상담하고 행정을 넣었더니 결과는 교과 관련된 도움은 거의 구하지 않고 주로 행정, 대부분 교장, 교감. 한테 나는 지식조언을 구한다. 그다음에 상담은 주로 이제 선배한테 지식조언을 구한다. 교과 관련은 많지 않았어.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그런 이제 한 학교 내에서 아니 우리 반 20명이 있으면 우리 반 20명 내에서 너 누구랑 친하니? 또 물어보지만 저는 관심 있는 게 너 누구에게 도움 받았니? 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어려운 문제를 고민 상담을 하니?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네임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름을 쓰라는 거야. 이름을. 근데 이제 보통은 이름을 쓸 때 이제 쉬운 방법은 그냥 명부를 나눠주고 우리 반 20명 명부를 나눠주고 또 친한 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방법은 좀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냥 다 나는 돈 받았다고 쓰기도 하고. 근데 친한 친구라 그러면 그래도 친한 친구 이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 명만 적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5명만 적어라, 뭐 9명만 적어라 이런 좀 딱 고정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썼던 이 설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혜자 관점에서 누가 당신을 도와줬느냐, 이름을 써라. 그래서 이제 보 씨라는 사람이 최 씨하고 김 씨한테 도움을 받았다. 근데 이제 최 씨는 얼마나 도와줬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빈도 아까 양과 질을 했을 때 질의 어떤 척도로서 매달 도와줬다. 그러면 이걸 양쪽으로 어떻게 코딩하냐면 고씨를 1번, 채씨를 2번 숫자로 그 다음에 매달 도와준 거는 2번 해서 이렇게 맨 밑에 있는 112 이렇게 코딩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시각화할 수도 있고 기술 통계를 구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통계 모형 모의 실험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보통 물어보고 온라인으로 하면 제가 자동으로 코딩이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코딩할 필요는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온라인 한계는 응답률이 좀 떨어져. 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아시면 좋아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김 씨한테는 뭐 매일 도움 받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매일하고 매달이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좀 적용해. 뭐 매일 같은 경우는 뭐 1년이면은 뭐 200 곱하기 200을 한다든지, 뭐 매주면은 뭐 1년을 한 40 잡아서 곱하기 40을 한다든지, 매달이면 한 10개월 잡아서 곱하기 10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면은 좀 네트워크 효과가 훨씬 잘 나와요. 그냥 하는 것보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양적 분석할 때는 행렬로 표현하는데
보통 그 행렬을 우리가 이제 같은 행과 열이 같은 거를 원모드 데이터, 보통 이제 아까 우리 봤던 한 반에 20명의 친구 관계, 지식 조언의 관계, 아니면 제가 왜 네트워크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냐고 얘기하냐면, 우리 반 아이들한테 야, 너 어떤 동아리 가입했어? 너 어떤 책 읽었어? 이거를 이제 행과 열이 다른데 이것도 우리가 네트워크 데이터로 부르고 네트워크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적용해 텍스트 네트워크를 적용해 들었는데 텍스트 네트워크도 바로 이 투모드 데이터예요. 어떤 학생이 오늘 배움 일지를 썼어. 1번부터 10번 학생이 있는데 1번 학생은 오늘 성장을 썼어. 2번 학생은 뭐 발달을 썼어. 그러면 이렇게 행과 열이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이모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걔를 네트워크 분석한 걸 이용해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시각화나 기술 통계를 적용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친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다 네트워크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10문항이 있는데 1번 학생이 맞추고 틀리고 0과 1. 문항에 맞고 틀림도 네트워크 데이터로 표시할 수가 있고. 여러분처럼 오늘 콜로퀴움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이벤트, 올림픽에 어떤 국가가 참여했는지, 월드컵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거 우리 네트워크 데이터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제 투모드 데이터, 물론 이제 투모드 데이터만 자체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 투모드 데이터를 원모드로 바꿔가지고 원모드 분석 기법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시각화, 뭐 아직까지는 시각화만 해도 국내에는 충분히 퍼블리시 가능하고 해외도 데이터만 좋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해외 논문도 심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각화에 머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시각화를 더 좋아해요. 저처럼 통계 모형 쓰면 이제 모르겠다 해가지고 리젝하는데 오히려 시각화를 보여주면 뭔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는 토픽인 경우가 훨씬 더 출간하기가 더 좋은 파트예요. 데이터만 수집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이거 한 연구가 있는데, 드라마 대본이 오픈돼 있어요. 드라마 대본을 이제 등장인물을 분석해가지고 영재고 했는데, 등장인물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이제 걔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했는데, 시각화. 이렇게 상 받았죠. 13년도에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드라마들의 인물인데, 아까 얘기한 고씨, 최씨, 김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는 1로 코딩을 하고 도움을 안 받았으면 여기 지금 0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다 0으로 코딩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행과 열이 같다 해서 원모드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기술 통계, 시각화, 추리 통계, 모의 실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걸림돌이죠. 여기까지 오는 게.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코딩하지는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엣지 리스트 방식으로 코딩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 누가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 요 데이터가 있으면 행렬 데이터로 자동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른들 코딩할 때는 저렇게 코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1과 2, 뭐 1과 3 이렇게만 코딩이 되어 있으면 아니면 실제로 사람 이름을 적어도 돼요. 뭐 강호동이 유재석. 이렇게 사람 이름만 적어도 충분히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석이죠. 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가장 핫했던 토픽이 온라인인데, 이제 온라인은 저는 거의 안 해요.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얘기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쓰레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혹시 하실 분들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도 훌륭히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하는 거는 뭐 네이버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그걸 텍스트 네트워크로 많이 하지 실제로 그 사람들과 관계 연구는 잘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했고 측정 방법도 설명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분석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백그라운드마다 다 달라서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전통적인 양적 연구 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뭐 통계 모형이나 해도 결국은 이제 회귀 모형 쓰는 거죠. 말만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쓰지만 결국 회귀 모형이에요. 결국 이제 상관과 회귀로 쓰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하는 것도 대부분은 그냥 우리 평균 표준 편차 구하듯이 누가 인기야야? 뭐 친구 몇 명 있어? 5명 있어? 그럼 숫자 5. 2명 있어? 숫자 2. 이렇게 하는 게 기술 통계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그거를 자동으로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연구에서 주로 연구했던 게 자동으로 어떻게 이거를 시각화할지. 처음에 34년 모네로가 했을 때는 손으로 그렸어요. 애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즘도 손으로 그릴 수 있어요. 우리 PPT 이용해서도,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데, 이제 대상이 너무 좀 많아지면 손보다는 자동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제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도 양적인 분석할 때는 뭐 우리 반 수학 평균이 얼마야? 이런 것처럼 우리 반의 사회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야? 그걸 우리가 이제 밀도라는 개념을 써요. 밀도. 1에 가까울수록 1이면 모든 가능한 네트워크가 다 연결된 게 1이에요. 0은 모든 가능한 경우가 하나도 연결 안 되는 게 0이야. 0과 1 사이에 있는데 보통 이제 20명이 넘어가면은 0.1을 잘 안 넘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덤바의 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덤바라는 학자가 제시한 수가 있는데 원래 영장류의 뇌를 연구하다가 영장류의 뇌는 이렇게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많지 않을 거다 뇌 크기에 따라 그러면서 사람의 뇌도 이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는 상당히 뇌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최대일까 해서 구한 게 가장 찐친은 5명. 그 다음에 친한 친구 1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500. 많아봐요. 여러분들 카톡에 많아봐야 1,500명. 3,000. 매일매일 연락한 사람은 매일매일 100명. 이렇게 이제 아웃라이어 케이스가 이게 우리 몇 함수라고 그러는데 네트워크의 특성이에요. 꼬리가 긴 분포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막 1,000명씩 만나고 연락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대부분은 5명이야. 매일매일 연락하는 분들 기껏해야 특히 결혼하면 거의 뭐 가족이 5명, 15명, 50명. 우리가 학교를 운영할 때 150명 정도 돼야지 서로 얼굴 알고 학교 규범을 잘 만들고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지. 150, 18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 여러 가지 운영에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밀도 중심성 얘기를 할 거고 통계 모형은 다음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시각화는 처음에 모네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과 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번 워크샵 할 때 눈여겨보는 게 누가 옆에 앉으셨지? 누가 누구 옆에 앉았지? 이게 나름대로 다 이 심리적 친밀감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물리적,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어, 요거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성별을 분학해서 뭐, 여성분들을 삼각형, 남자를 뭐 사각형,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매일매일 연락하면은 뭐 선을 두껍게,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면 한 주 선을 하면 얇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기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향성을 고려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기술 통계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통계 모형은 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유유상종, 금묵자읍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있고 주로 이제 저는 이게 전통적인 범용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범용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지금도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유시넷, 유사이넷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다음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만든 넷마이너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10년에 이 네트워크의 대가가 있는데 네덜란드 지금 옥스퍼드 교수를 같이 하고 있는 탐 스나이더가 이제는 R이라는 통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R로 가야 되겠다. 2010년도에 그렇게 선언해가지고 2008년도에 선언했지만 그래서 결국 2010년부터 이제 요즘은 저희는 다 R을 써요. 저 같은 경우도 학부 때는 뭐 SPSS도 배우고 박사 가서는 세스도 배우고 포닥에서는 스테이타도 배우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은 다 이제 R로 하는데 물론 이제 파이썬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직까지 파이썬 패키지는 조금 약해요.
전환이 되고 있긴 하지만, 물론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게 또 좋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피라고 프랑스 애들이 만든 게 있는데, 정말 미학적이에요. 제가 이제, 게피. 제가 이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는 표현도 쓰지만, 네트워크 아트라는 표현도 쓰고, 데이터 아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이 20년 동안 해왔지만, 거의 한 뭐 연구의 반은 맨날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좀 더 예쁘게 그릴까?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게피라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진짜 예뻐요. 특히 우리가 적용 사례 중에 그 레미제라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게피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그렸는데, 정말 예뻐요. 아트 같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포인트에서 클릭하면은 윈도우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좀 어려운 방식인데, 흔히 이제 명령문을 이제 입력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신텍스 방식을 하는데, 명령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나마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대가들이 그 명령문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오픈소스라는 표현을 쓰죠. 소스를 다 오픈해 놓고 데이터, 실제 데이터 중에도 예시 데이터를 올려놨어. 실제로 저도 맨땅에 제가 코드를 짠 게 없어. 그냥 대가들이 쓴 코드를 제 맥락에 맞게 조금 수정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 컴퓨터는 제가 이미 다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쓰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10년 전에 노트북을 샀는데 CPU가 안 좋은데 접속이 안 돼요. 그때 이제 도입한 방식이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그냥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패드가 있어도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분석이 돼요. 나의 램, 뭐 CPU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크롬북만 있어도 30만 원짜리 크롬북만 있어도 충분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고, 제가 오늘 노트북을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제 클라우드 그 포지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다 이미 코드를 다 올려놨어요. 데이터도 다 올려놨어. 클릭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명령문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분석이 돼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거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제가 3년 전에도 되게 이렇게 3년 전만 해도 되게 주저했어. 그게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초보자한테는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좀 이따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AI를 쓰면은 알아서 내 맥락에 맞게 코드를 변경해 주고 코드를 짜줘요. 설명도 다 해줘. 라인 바이 라인.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 주면 설명도 다 해줘. 그래서 요즘은 진짜 고등학생들도 실제로 배워요. 제가 3년 동안 강의를 했었고, 네트워크 똑같은 교재로 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제 한계는 있어요. 이 RCN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에서 쓰는 가장 어드밴스된 이제 소프트웨어고, 예를 썼을 때 뭐 소프트웨어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여러분들이 퍼블리시해도 뭐 소프트웨어가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 근데 그 코드가 다 오픈돼 있다. 무서운 거는 이 탐 스나이더가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데도 요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내가 2010년도에 얘를 처음 접했는데 아직도 다 못 봤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관련된 논문이 나오고, 제가 참고문에 넣어놨는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져 있어요. 자, 그걸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원래는 R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R 스튜디오. 근데 R 스튜디오는 처음에 R만 썼다가 이제는 파이썬도 같이 쓰고 뭐 비주얼 베이직도 같이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R만 쓰는 회사가 아니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 데이터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회사다 해서 포짓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간혹 이제 R 스튜디오라고 같이 쓰기도 하고, 그게 클라우드 버전이 이렇게 포짓 클라우드,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그 카톡장에 PPT를 올려놨는데,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에 조인 하겠느냐,
yes, no로 물어볼 텐데 yes 누르시면 여기에 조인할 수가 있고 각각 여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기술 통계 적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도 네트워크로 표현해요. 심리 측정 데이터도.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를 각각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PPT를 남겨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초보자인데 그거 힘들다. 좀 클릭하고 웹사이트 그냥 접속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없느냐? 그거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요 스탠넷은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에나는 유럽에서 만든 것 중에 넘버원이고 요 스탠넷은 미국에서 물론 이제 3파전이라 호주 거도 있는데 호주는 R 베이스는 아닌데 요거를 얘네도 이제 R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접하기 힘드니까 외부로 만든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 웹상에서 그냥 클릭하면 이게 이제 시각화도 되고 기술 통계도 되고 분석이 자동으로 되는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단점은 얘네가 좀 싼 저기를 썼는지 접속을 동시에 많이 하면 끊겨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수행평가로 내줬어요. 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원하시면 제가 뭐 시험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중1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한번 네가 이제 클릭하면 나오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다음 밑에 클릭하면 그 그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그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저장해서 나한테 이제 과제를 제출해라. 그러면 이제 한 15명 중에 한 명은 저보다도 더 막 생각지도 못했던 막 구글링해서 물어봐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훨씬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15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대부분은 다 따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 통계는 잠깐 요거 설명을 드리고 시각화로 넘어갈 텐데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기술 통계는 초창기는 짝 수준으로 많이 분석해서 짝. 그래서 이제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드라마의 가장 핫 토픽이 짝사랑이었죠.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맨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등장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제 널 릴레이션ship 시작했다가 한 2회 정도쯤 되면은 이렇게 짝사랑이 시작이 되죠. A가 B를 좋아할 수도 있고 B가 A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루어지는 이제 호혜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쓴 이유는 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뮤추럴 어시메트릭 널에서 앞에 맹분석이라 불러요. 초창기에 많이 했던 게 이 맹분석이야. 그래서 우리 반에 애들 20명이 있으면 20명을 다 이렇게 짝을 맺어가지고 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분석하다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그래프 이론 도입해가지고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그나마 이제 두 명일 때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향성이 있을 때. 방향성이 없을 땐 딱 두 가지예요. 관계가 있냐, 없냐. 근데 방향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비대칭 관계냐, A가 B냐, B가 A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살표가 되게 중요한. 그런데 이게 이제 삼자 관계가 되면 몇 개가 생긴다? 16가지가 생기고, 이거는 그냥 긍정만 생각한 건데, 여기에 부정까지. 실제로 긍정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얘가 나를 도와주면서 괴롭힐 수도 있거든. 부정 관계가 같이. 그런 걸 고려하면 이제 되게, 세 명인데도 되게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도 둘만 나오지 않지. 세 명이 등장하죠. 세 명이 등장하는데 막 동성애까지 등장해가지고 화살표가 되게 다양해지는. 여기 보면 이제 앞에 003 이거는 맹분석 얘기예요. 003이라는 게 호혜성 관계가 하나도 없고 비대칭 관계도 없고 다 세 개가 관계가 없는 거다. 거꾸로 300은 이제 이 호혜성 관계만 세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주목하는 게 요거예요. 030, 030 똑같은데 화살표가 얘는 이렇게 밑으로만 가 있고 얘는 순환해. 순환하는 걸 우리가 서클. 이걸 이제 트랜지티브라 부르는데 우리가
IMF 터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밑에 직원들은 느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보고를 위로 못 해가지고 실제로 윗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근데 서양은 이게 수평적인 관계니까 바로바로 보고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어 바로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진단한 게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중요하다. 근데 그걸 확인해 볼 방법이 이거야.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내 조직엔 도미넌트한 의사소통 방법인지.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국의 초등교사들 데이터 수집했더니 두 명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거나 받지도 않고 수학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제 색상이 다른 거는 뭐냐면 너무나 이제 심플한 결론이긴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학년. 중고등학교는 뭘까요? 과목. 너무나 아주 심플하죠. 음. 근데 이제 그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 시각화는 그만 분석하지만 통계 모형에서는 이제 그런 거와 이전 관계. 실제로는 조사해 보면은 학년 과목보다도 작년에 내가 관계가 있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혹은 효능감이 비슷하느냐. 아니면 내가 연수를 받았느냐. 이런 여러 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어떤 변수가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겠느냐. 그런 걸 저희 통계 모형에서 분석하는 거죠. 물론 질적 연구에서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질적 연구는 부분만 보는 거고 완전 네트워크를 다 조사했다 그러면 완전한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이거는 지원교육청. 하여튼 이제 한 지원교육청 14개 학교 있는 지원교육청과 여기 빨간색은 장학사, 장학관들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지원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뭐 연구학교겠죠? 관계가 없는 이런 학교 간 네트워크 또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전체 수준 연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코로나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지금도 우리가 회복이 안 됐지만 코로나의 가장 큰 후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이들이 네트워크를 맺을 기회가 없고 사회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기회가 완전히 뺏겼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성취도가 양극화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돼서 그때 이제 많이 했던 연구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등학교는 성별이에요. 미국은 인종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끼리끼리가 성별인데 성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이에요, 반. 우리나라는 반.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용어로는 공식적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공식적. 포멀 스트럭처.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년이 되게 중요해. 근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학년이 조금 바뀌었죠. 미국은 그게 이미 학년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학년하고 반이 되게 어떤 포멀 스트럭처로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싶은데 그걸 막지. 그게 이제 가장 큰 포멀 스트럭처가 어떤 이 네트워크 형성 짓는데 근데 이제 인포멀한 스트럭처 내가 이미 유치원 때 친해. 학원에서 친해. 부모끼리 친해. 이런 인포멀 스트럭처와 포멀 스트럭처가 어떻게 어떤 게 더 도미넌트 하느냐 그런 걸로 이제 저희는 논문을 써요. 좀 더 이제 세련되게 포장한 거죠. 포멀 스트럭처가 더 강력한 어떤 메커니즘이냐, 인포멀 스트럭처가 더 강력한 메커니즘이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우리 이제 네트워크 연구 중에 교사들이 상당히 뛰어난 교사가 있는데 한 학년에 다 그 교사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학년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이노베이터, 브로커 역할을 할 사람을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누구 옆에 앉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울한 애들끼리 옆에 앉아 있으면 더 우울해질 가능성이 커요. 모둠 활동할 때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 이제 밤마다 혹은 이제 주마다 이렇게 자석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연구 중에 시팅 어사이먼트 어떻게 자석 배치를 할 거냐 그냥 뭐 번호 순으로 랜덤으로 이런 게 아니라 얘 어떤 특성, 성취도 이런 걸 분석해서 어떻게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자석 배치는. 돈이 별로 안 드는 방법인데 그런 거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시팅 어사이먼트를 어떻게 하는지가 친구 관계라든지 학업 성취도나 어떤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느냐. 물론 이제 그게 초창기면 질적용으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전체 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기법을 해봤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보통 네트워크 데이터뿐만 아니라 보통 방법론 수업을 하면 저는 열심히 이제 방법론 수업을 한 마지막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해요? 이거부터 이제 한 학기 내내 수업했는데 데이터 입력은 어떻게 알아요? 입력을 못해서 동안 방법론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부터 많이 물어보시는데 데이터 입력은 아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그 전체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행렬 방식으로 0,1,1, 뭐 0,0,1, 그다음에 0,1, 이렇게 이제 행렬 방식을 입력하는 방식을 우리가 인접 행렬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용어를 알아두실 게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인접 행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접 행렬이라는 방식을 쓰고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 그 방법보다는 관계를 영어로 네트워크 어떤 개념이 원래는 이제 액터하고 릴레이션에서 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래 그래프 이론에서는 엣지라는 표현을 써요. 엣지. 그래서 엣지의 목록에서 엣지 리스트, 관계 목록. 그래서 1번과 2번이 관계가 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1번과 3번, 2번과 3번, 3번과 2번.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만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으면 뭐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R상에서 그냥 바로 입력하면 돼요. 뭐 엑셀을 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상에서. 근데 보통은 제가 쓰는 방법은 R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보다는 뭐 엑셀이나 다른 데에서 입력한 거를 불러오는 방식을 쓰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서버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분석은 뭐 하느냐? 아까 이제 분석이 행위자 수준, 짝 수준, 삼자 수준, 뭐 전체 수준 이렇게 나눴는데 일단 전체 수준으로는 일단 이제 몇 명의 네트워크냐? 오늘 이제 10명의 네트워크다. 그러면 10명의 네트워크가 서로 다 아시느냐? 다 안다. 그러면 이제 밀도를 구하는 거고 아니다, 모른다. 여기 이제 세 분, 여기 세 분 이렇게 컴포넌트가 나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아까 우리 명상하면서 아노마 이렇게 딱 줬는데 몇 명을 거쳐야지 끝까지 이게 가느냐. 그런 것처럼 어떤 지식을 누가 한 명이 받았을 때 몇 단계를 거쳐야지 이게 퍼지느냐. 이노베이션 연구처럼. 또 이제 혁신이 잘 전파되는 데는 그 단계가 되게 짧죠.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쫙 퍼져. 근데 이제 연결이 안 되면 끝까지 안 퍼질 수도 있죠. 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되게 많이 연구하는 게 우리 기술 통계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고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데이터가 손에 졌다. 그러면 맨날 하는 게 이제 사이즈 몇 명의 데이터냐, 얼만큼 연결돼 있느냐, 밀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수준으로 많이 하는 거는 야, 너 몇 명하고 연결돼 있어? 그걸 우리가 이제 연결 중심성이라는 표현, 연결 중심성. 그 다음에는 이제 근접 몇 단계, 그 다음에는 그 브로커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전통적으로 요 세 가지, 연결, 근접, 매개.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해. 그러면 이제 한 명만 알면 이제 뭐 회장 누구를 알아.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세라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이 많은 사람을 내가 아느냐 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표하는 게 초창기 79년 논문에는 3개가 제시되어 있지만 지금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 통계에서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떠한 중심성 지표. 그래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아이가 뭐 행복하느냐. 매개 중심성이 높은 아이는 뭐 행복하고는 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지식이나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정보를 반반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가짜랑 섞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연구하는 게 매개 중심성이 높은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조직, 우리 어떤 반에서 누가 매개자 역할. 아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 성별에 따라 나눠지는데 어떤 애는 양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걔가 갑자기 학교 안 오면 이제 양쪽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 있죠. 실제 이 연구는 이쪽 연구보다는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에서 에이즈 연구에서 처음에. 에이즈는 어떻게 퍼졌지? 에이즈 연구했을 때 결론은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퍼뜨린다는 게 결론이었는데 동성애자 중에는 어떤 동성애자지? 연구해 봤더니 히스패닉.
보통은 미국은 유유상종인데 인종끼리예요. 그래서 보통 백인은 백인끼리 동성애, 흑인은 흑인끼리인데 히스패닉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얘네가 이제 퍼뜨려서 에이즈를 막으려면 히스패닉 동성애자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누가 퍼뜨렸느냐? 그게 퍼블릭에서는 되게 중요한. 물론 지식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가 우리한테 또 중요하죠. 이 사람이 잘 전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브로커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홀리스틱 관점에서는 그 연구도 중요하지만 요즘 고독사 문제가 예전에는 70대 고독사 문제가 상당히 이슈였는데 요즘 최근에 좀 안타깝게도 막 30대 뭐 어떤 그 강사였는데 입시학원 강사였는데 죽은 지 한 두 달 만에 추석 때 발견돼가지고 어 30대 남자 막 고독 특히 이제 남자들이 남자 고독사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옛날에는 뭐 50대 60대였는데 이제는 30대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는 고독 이런 누가 아이솔레 돼 있는 우리 반에서도 누가 소외됐는지 근데 감으로 물론 요즘은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볼 때는 별로 소외 안 됐는데 온라인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버 불링. 이게 좀 연구에 한계가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 온라인 사이버 불링, 카톡에서 누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은데, 그런 거 구할 때 이제 이 중심성 지표를 알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스탠랩 웹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실제 데이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에이즈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어봤어. 너 누구랑 자니? 섹스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누구랑 자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데이터 중에 이거는 누구랑 친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뭐 일단 이제 뭐 놀라운 결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영인 아이들이 가장 많다는 거야. 친구가 없어요. 고등학교 데이터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함수, 이렇게 꼬리가 길어. 몇 함수, 꼬리가 길어가지고 어떤 학생은 이제 여기 여성밖에 없지만 뭐, 1000명하고 친해 이럴 수도 있죠. 꼬리가 되게 긴, 정규분포는 좀 달라요. 정규분포는 꼬리가 좀 짧은데 얘는 꼬리가 되게 긴 분포. 그걸 이제 물리학하시는 분들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이다. 모든 네트워크 봤더니 다 저런 형태더라. 한 명, 두 명 있거나, 그리고 이제 꼬리가 되게 긴 멱함수 형태를 띠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더라. 그래서 이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불러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중심성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단 네트워크를 연구를 해서 이제 종단 네트워크 시각화를 하기도 하고요. 자, 시각화 방법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는 제가 처음에 이제 시각화할 때는 무지개색을 쓰면 되게 좋은 줄 알고 막 색깔을 되게 다양하게 쓰고 삼각형 파, 원, 뭐 마루 뭐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시각화는 잉크를 적게 쓰는 게 가장 좋은 시각화다. 강조하는 부분에만 잉크를 써야 되고 법내 설명이 없는 시각화다. 세모가 남자인지 네모가 여자인지 설명이 없는 시각화가 좋은 시각화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해. 내가 여기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연구 목적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연구 계획하는 것처럼 시각화 설계가 되게 중요해. 그다음에 이제 미적 감각인데 미적 감각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미술과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도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안 돼서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협업이 좀 필요한 분야고. 그다음에 우리 네트워크 컨셉 중에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냐는 다른데 어떤 이제 점을 강조할 거면 내가 네트워크 시각화할 때도 점을 강조하게 시각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만진 사람이 많을수록 점을 크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게 그린다든지. 그게 아니라 나는 긍정 네트워크, 부정 네트워크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에다가 긍정 네트워크는 뭐 파란색 한다든지 부정은 빨간색 한다든지. 그래서 뭐를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반대로 내가 선에 관심이 없으면 선은 옅은 회색으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뭐 둘 다 강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잘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설계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거는 뭐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이제 점을 강조할 때는 보통은 우리가
시각적인 강화이기 때문에 색상이 되게 중요해요. 색을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별을 구분한다든지 인종을 구분하면은 모양을 삼각형, 사각형, 아니면 이제 많이 연결되면 크기 이런 거를 반영하고 선도 아까 우리 데일리 네트워크면 진하게, 뭐 위클리, 먼슬리면 좀 약하게. 이거는 실제로는 아트적인 좀 관점이 있고 실제로 이제 사이언스는 여기 자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레이아웃 배치라고 불러요. 실제로 요거를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자동으로 특히 이제 소셜미디어 데이터 10억 명, 막 이런 데이터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손으로 그리겠어요? 이거를 최대한 자동으로 점이, 이제 같은 끼리끼리는 뭉쳐 있고, 선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어떻게 알고리즘 짜서 자동화시켜서 그릴 거냐는 걸 요즘도 연구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소개하는 이렇게, 이게 이제 디폴트 방법인데, 이 동일한 100명의 데이터하고 연결은 10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일한 데이터인데 레이아웃을 다르게 하면 따라서 동일하게 보이지 않죠. 보통 이 가운데 있는 게 우리 학교 구조죠.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그리면 이제 잘 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이것도 원 모양으로 그러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요 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FR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면은 모여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렇게 자동으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은 쉽게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데 일단 이제 패턴이 뭐 처음에 네트워크는 우리가 학문도 그렇지만 어떤 랜덤 속에 패턴을 찾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어떤 이제 누구는 네트워크가 많고 누구는 네트워크가 적은데 이게 랜덤인가? 친구를 맺었는데 우연히 내가 친구인가? 물론 이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 얘는 나랑 취미가 같네? 얘는 나랑 뭔가 통하는 게 있어. 그런 이제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도 완벽하게 랜덤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어. 네트워크 맺는 거는 친구 관계는 그냥 오다 가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친해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완벽한 패턴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연결이 안 돼 있는 밀도가 0인 거. 보통 우리 심리학에서 많이 이렇게 베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사회학에서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 아니면 이제 스타가 있고, 뭐 원이 있고, 요 나무는 이제 혈연 관계 네트워크를 많이 핥았는데요. 실제로는 그 랜덤 속에 뭐가 있다? 패턴이 있는. 그 패턴 중에 가장 유명한 패턴이 선호적 연결, 빈익빈 부익부, 우리 마태 효과라고 부르는데, 연결이 인기한테 우리는 더 연결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선호적 연결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누구를 만나면, 누구 아세요? 누구 아는데, 세상 참 좁네요. 이거를 물리하시는 분들이 모형으로, 작은 세상 모형이라고 이렇게. 역시 물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수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은 작은 세상이야. 이게 하나의 법칙이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칙. 아까 얘기한 척도 없는 네트워크. 다 똑같은 몇 감수 형태를 따른다. 다 선호적 연결. 응? 인기한테 더 몰린다. 그 다음에 세상은 상당히 몇 단계만 거치면 다 80억이 몇 단계만 거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세상이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표냈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리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 제가 주로 학부생들한테 이제 그 중간고사 대신 내주는 과제가 요거를 한번 니네가 그려봐라. 물론 코드를 다 주고, 그러면 처음엔 되게 난감해요. 특히 4학년들은 내가 지금 임용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해야 돼? 난감해 하는데, 이렇게 한 30명 중에 한 2명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아, 이거 재밌네. 이게 디지털 아트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적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오늘 다 소개를 못하긴 하겠지만, 그 네트워크가 사람과 사람의 연결도 되지만, 글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행복, 성장, 발달, 이런 글자와 글자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걸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쓰는 이제, 패키지는 이제 G 그래프 패키지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글자는 아니고, 국가 간의 이 통신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국가 이름 대신에 여기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텍스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 간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자, 종단 친분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음악적인 취향과 흡연, 음주, 마리아나 그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3년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종단적으로, 이건 위치를 딱 정해놓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적용에 소개할 때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소개했는데 실제로 요즘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새롭게 많이 쓰이는 거는 변수와 변수 간의 이제 관계를 보통 우리가 상관계수를 이용하는데 걔를 시각화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네트워크 사이코메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 뭐 회귀 모형을 쓰든 우리 구조방정식 모형을 쓰든 그 변수와의 관계를 상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여주는데 얘를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본 건 아니고 저한테 네트워크 분석 방법 의뢰하시면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달라 심리학과 하시는 분이 또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그런 학회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최근에 통계학과라든지 교육학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네.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측정 도구인데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성격 5, 빅5 성격 검사인데 보통은 이게 한 요인을 5문항으로 측정해서 25개 문항이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상관관계로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 전통적인 통계에서는 다른 요인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상관도 긍정적인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 상관이 있는 거를 이렇게 색상을 반영을 하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앞에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통계 중에 연결, 근접, 매개에서 변수, 각각의 변수당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이 이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잠업이라는 게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유럽에는 제스피라는 게 좀 더 이제 편한 소프트웨어인데 제스피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잠업이를 아시는 분들은 SPSS도 마찬가지지만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코드 쓰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스피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남자, 여자에 따라서 성격 5요인설 문항 간의 연결되는 구조가 다르다. 그 다음에 특정 문항의 뭐 연결 중심성이 더 높은 문항이 있고 낮은 문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처음에 접할 때는 보통은 특성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변수 데이터를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학 연구에서 아까 소그룹, 결국은 끼리끼리인데 덤바의 수처럼 결국은 25개 변수가 있다고 해도 뭐 5개, 15개 이렇게 브리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클러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처럼 변수를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이런 이제 클러스터링 한 거를 인과관계로 이렇게 모형화 해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자살 관련한 얘기, 어떻게 이제 변수들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오는지 얘기한 건데, 이거는 뭐 이제 PPT를 제가 공유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아,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2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어, 텍스트와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진호지음 대학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전시회 할 때 제가 작가로 참여를 했었는데 AI를 이용해가지고 교육의 가치, 배움과 창조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주고 AI한테 그 텍스트를 생성하게 했어요. 한 10장짜리 텍스트를 생성하게 한 다음에 그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를 이제 끄집어내서 걔를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인데 오늘 소개한 방법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거를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또 웹사이트를 유럽 애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만 올리면 자동으로 얘가 시각화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텍스트와 예술을 해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요즘 뭐 프롬프트 이용을 하면 이제 글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텍스트 마이닝을 좀 배우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계학술을 내려가면서 이번 이제 그 연구방문 특강을 하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음 내년에 이 텍스트 마이닝을 소개하기 위한 기본 백그라운드. 실제로 여러분들 연구 방법 쓰실 때는 연구 동향 분석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인터뷰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요즘 많이 하는 게 감성 분석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각화할 거냐. 아까 우리 배웠던 소시오그램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 그걸 하려고 봤더니 네트워크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네트워크 특히 오늘 시각화 요거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내년에 이제 좀 이따 계획을 짜겠지만 내년에 이 텍스트 마이닝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뭐 연구 초록이라든지 인터뷰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어떻게 아까 보여줬던 네트워크 시각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하는지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게 한 학기 강의 한 8주 정도 분량인데 8주 정도 분량을 짧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뭐 급격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녹화를 한 거를 유튜브 링크를 올릴 예정이고 혹시나 뭐 제가 6시간짜리 워크숍도 있는데 이런 거를 원하시면 제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하시긴 하더라고. 안 하시긴 하고 그냥 일단 뭐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 부회장님이 저한테 부탁했던 거는 좀 논문을 쓰는 이그젬플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쓰면 돼. 오늘은 이거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좀 시리즈로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썼던 텍스트 마이닝에 썼던 논문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썼는지 그런 걸 좀 내년에 시리즈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탐 스나이더, 여기 두 번째, 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웬만한 코드와 데이터가 논문이 다 올려져 있고요. 제 미국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인 켄 프랭크,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제 교육학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회가 저희는 이제 태양을 쫓아다니는 학회라서 대부분 휴양지에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뭐 이런 휴양지에서 하는데 이제 선벨트 이런 학회에 대한 여기도 이제 관련된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종민 교수님의 이 표현이 우리들이 갈구하는 그 지식의